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여름 더위가 광복절을 지나 이달 말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마리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더운 열기를 몰고 올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경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세균에 의한 식중독 환자가 5년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육류를 덜 익혔을 때 남은 균이나 달걀 껍데기에 묻은 균에 인한 감염이 대부분이라 식재료를 다룰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외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출현이 유행 원인으로 꼽히는데 질병관리청은 겨울이 오기 전 신규 백신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꿰맨 상처의 회복 정도를 알려주는 스마트 의료용 실을 개발했습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상처 부위에 알칼리 물질이 생겨 산도가 변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를 감지할 센서를 개발하고 실과 결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상처를 꿰맬 뿐만 아니라 상처 부위의 염증 정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똑똑한 봉합사를 개발했습니다. 상처 부위 염증이 심할수록 pH 레벨이 커지는데 이 점에 착안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실험용 생쥐등이 난 상처를 의료용 실로 꿰맵니다. 단순한 의료용 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처 부위의 염증 정도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처의 염증이 심해지면 미생물의 활동으로 알칼리성 부산물이 생성됩니다. 이로 인해 상처 부위의 pH 수치가 커집니다. 연구진은 이 점에 착안해 실 같은 형태의 pH 센서를 개발하고 이를 의료용 실에 감싸는 방식으로 전자봉합사를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전자봉합사입니다. 이 pH 센서 안에는 폴리아닐린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폴리아닐린은 주변의 pH가 변하면 정기적 특성이 바뀝니다. pH 수치가 커지면 상처가 악화했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작아지면 아물었다는 뜻입니다. 개발한 전자봉합사는 상처를 꿰매는 역할에 그쳤던 기존 봉합사에서 한 발 나아가 염증 상태까지 알려줘 의료 현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상처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의료봉합사가 적용되는 부분 주로 상처죠. 상처에는 다양한 생체 신호가 있고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중요한 어떤 바이오 마커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의료봉합사의 역할을 하면서도 센서의 역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진은 후속 연구를 통해 꿰맨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없어지는 생분해성 전자봉합사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조하면서 척추 부상도 예방하는 로봇 슈트를 개발했습니다. 서울대 기계공학부 박용래 교수 연구진은 사람의 척추와 등, 허리 근육의 생체 역학을 모방해 다양한 방향에서 가해지는 힘을 보조할 수 있는 웨어러블 슈트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20대 남성 1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개발한 슈트가 여러 방향에서 효과적으로 힘을 보조하는 것을 확인하고 척추 기립근의 근육 피로도 등을 분석해 안전성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실렸습니다.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하던 어미돼지 임신 판정을 AI를 활용해 비전문가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농진청이 초음파 영상을 찍고 1분 안에 96%의 정확도로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연천에 있는 한 돼지 농장입니다. 농진청 소속 연구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AI를 활용한 돼지 임신 판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미돼지의 복부 초음파 영상을 10초 정도 찍은 다음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AI가 임신 여부를 신속하게 알려줍니다. 돼지 움직일 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가 조금 이거 돼지 멈출 때 이거 잘 찍으면 잘 나와요. 돼지는 인공수정 후 18일에서 25일 사이에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판정하면 그만큼 돼지의 건강관리 기간이 늘어나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습니다. 또 임신이 되지 않은 돼지로 판정되면 불필요한 사료를 먹이지 않아도 돼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농진청이 20만 점 이상의 고화질 자궁 초음파 영상 데이터와 AI 학습을 통해 알고리즘을 적용한 농가 보급형 돼지 임신 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인공수정 이후 18일에서 21일 사이는 88.4%, 22일에서 25일 사이는 95.7%의 판정 정확도입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이게 임신 진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최소한 더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되고 외국인한테 쉽게 맡길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3건의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산업체 대상으로 기술 이전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임신 18에서 21일령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고도화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염소나 사슴, 반려견 등 다른 동물로 임신 판정 분야를 확대하고 수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간암 발병의 새로운 기전을 찾아냈습니다. 가이스트 정원일 교수팀은 종양 관련 대식세포와 간 성상세포의 대사성 상호작용을 통한 세포 독성 CD8 플러스 T세포의 증식 억제를 간암 병인 기전으로 규명하고 이를 새로운 간암 치료 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연구진은 활성화된 간 성상세포에서 분비되는 레티노익산이 종양 관련 대식세포의 아르기니아제 원 발현을 유도하고 아르기닌의 대사를 촉진해 세포 독성 CD8 플러스 T세포의 증식이 억제되며 간암 발병이 촉진됨을 밝혀냈습니다. 또 특정 신호 전달 분자가 결손된 뒤에 발암물질을 이용해 간암을 유발했을 때 암 주변 조직으로 이동한 종양 관련 대식세포의 수가 줄고 종양의 발생 역시 눈에 띄게 감소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급격한 온도 상승에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스트 주종훈 교수 연구팀은 연세대학교 한국세라믹기술원 공동연구진과 함께 3초 안에 섭씨 900도 이상의 온도에 도달하는 빠른 변화에도 균열이 없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유연성이 높은 소재와 두께를 약 20마이크로미터로 제어한 전해질 설계를 통해 열 충격 저항성을 갖춘 연료 전지를 만들었으며 100번 이상 열 충격을 가해도 높은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발한 기술이 급속 구동이 필요한 발전 장치에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사상자가 2년 만에 6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통 시스템이 없기 때문인데 오는 17일부터 안전 관련 제도가 강화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 내 도로. 버스 옆으로 오토바이 그림자가 빠르게 지나가더니 이내 헬멧이 버스 옆으로 나뒹굽니다. 내리막길에서 버스를 미쳐보지 못한 오토바이가 그대로 버스를 들이받은 겁니다. 또 다른 대학 캠퍼스에선 가파른 비탈길 곡선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어이없게 정면 충돌합니다. 주차된 차에 가려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학생이 차에 치이는가 하면 신호가 없는 삼거리에선 자전거 추돌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모두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한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주요 대학 17곳에서 난 교통사고는 모두 359건, 2년 사이에만 60%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고가 났던 건 서울대학교로 면적 대비 사고 건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 캠퍼스는 산 비탈길을 따라 지어져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곳과 마찬가지로 신호가 없는 기형적인 모양의 교차로에선 특히나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 안전장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차로 같은 데서 학생들이 내가 이거 옆에서 차가 나오고 버스가 나오는 거를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신호등이 있는데 작동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 때문에 오는 17일부터는 캠퍼스 내 안전기준이 강화된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대학 캠퍼스 도로를 도로 외 구역에서 아파트 안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단지 내 도로로 편입시키면서 교통표지판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의 교통안전 실태 점검도 받게 되는 등 대학 총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설치하면 됐는데 이제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법적인 시설과 동일 규격을 가지고 이제 시설 설치를 해야 된다. 이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이 이제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대학 내 캠퍼스는 도로교통법상 제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무단 횡단이나 과속, 무면허 운전을 한다고 해도 중대사고가 아니라면 처벌하기 어려운데 학생들의 안전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미국의 한 가정집에서 반려견이 물어뜯던 보조 배터리가 폭발해 집을 모두 태웠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 소방국은 페이스북에 지난 5월 지역 내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영상을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에는 반려견이 매트리스 위에서 리튬 이온 전지가 들어있는 보조 배터리를 물어뜯는 모습이 보입니다. 갑자기 배터리가 폭발하더니 매트리스에 불이 붙고 순식간에 거실 전체로 번집니다. 집안에는 개 2마리와 고양이 1마리가 있었는데 다행히 무사히 탈출했고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해 불이 더 커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털사 소방국은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배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보관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의 절반 이상이 과부하나 합선 등 전기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건물 지하 전기차 화재 안전 진단과 안전대책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611건으로 이 중 53%가 과부하나 과전류, 합선 등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기계적 요인 화재는 18%,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7.4%,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15.5%였습니다. 연구진은 반면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대부분이 실제 작동률이 높지 않고 현장 조사한 주차장 5곳 모두 전기차 화재용 질식 소화포가 없고 전기차 충전 구역도 CCTV 감시 사각지대로 화재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기차 화재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시가 소유한 전기차 급속 충전기의 충전율을 80%로 제한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밤낮으로 계속되는 더위가 오는 광복절 이후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8일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전국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달 말 이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후반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한반도 동쪽으로 유지되면서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고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번 주말 한반도 중상층 고기압이 또다시 강화하면서 서쪽 지방에 폭염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남쪽 해상에서 발생해 도쿄 동쪽 해상을 향하고 있는 5호 태풍 마리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018년 태풍 종다리가 이상 경로를 보이며 열기를 몰고 온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예의주시가 필요합니다. 한여름 피서철을 맞은 해수욕장에서 독성 해파리 쏘임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사고 사례가 70배가 넘게 는 지역도 있는데 이렇게 급증하는 해파리를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아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해안가 곳곳에 둥근 물체가 둥둥 떠 있습니다. 여름철 우리 바다의 골칫거리인 노무라 입깃 해파리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우리나라 남쪽 연안에 출몰하기 시작해 지금은 강원도 연안까지 점령했습니다. 독성을 지녀 물놀이 안전을 위협하다 보니 여름철마다 수거에 나서는데 올해는 어느 때보다 양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한 4배에서 5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대로 배 한 척이 500kg 이상 올리는 적도 있었습니다. 해류를 따라 흘러온 해파리가 해수욕장까지 퍼지면서 피서객들의 쏘임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의 해파리 쏘임 사고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초 사이 5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50건이 넘습니다. 70배나 폭증했는데 근처 해수욕장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자체가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웠지만 넘어오는 개체 전부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해운대 구에서는 별도로 해파리 응급 치료소를 설치를 해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바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중국 해역에서 출발해 해류를 타고 우리 바다로 들어오는데 해파리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진 게 급증 원인으로 꼽힙니다. 중국 연안에
폭우가 많이 내리면서 영양염이 유입돼서 먹이 조건이 좋아지면서 해파리가 발생한 후에 초기 사망률이 좀 감소하고 성장률이 증가하면서 해파리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해파리 출몰은 수온이 따뜻한 다음 달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쏘이면 민물 대신에 반드시 바닷물로 씻어내야 하고 통증이 계속되거나 이상 증상이 있으면 해수욕장 안전요원이나 119에 신고해 응급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져 병원성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식중독이 늘고 있다며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표본 감시에서 감염성 식중독 환자는 지난달 넷째 주 502명을 기록해 한 주 전보다 1.6배 늘었고 지난 5년간 주간 환자 수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닭고기 등 육류를 덜 익혔을 때 남은 캄필로박터균이나 달걀 껍데기에 묻은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감염이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병청은 따라서 감염성 식중독 예방을 위해 생닭 등 육류를 씻을 때 다른 식재료에 물이 튀지 않게 주의하고 충분히 익혀 먹도록 하며 달걀을 만진 후에는 바로 손을 씻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규 환자가 다시 빠르게 늘고 있는데 정부는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겨울철이 오기 전에 신규 백신을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 열기로 뜨거운 프랑스 파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건수 대비 양성 반응 비율을 뜻하는 양성률은 20%대로 높아졌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가운데에서도 최소 40명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관중들이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In recent months, regardless of the season, many countries have experienced surges of COVID-19, including at the Olympics. Currently, there are at least 40 athletes who have tested positive. 세계보건기구 WHO는 프랑스 당국과 함께 올림픽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환자 증가세가 가파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환자는 7월 첫째 주에 91명이었지만 7월 넷째 주에 465명으로 늘어 4주 동안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기존에서 변형된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도 유행 확산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바이러스 전파력이 떨어지지만 오히려 냉방기를 많이 쓰다 보니 빠른 전파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이 되면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이 다시 유행할 수 있다며 그 전에 노인 등 고위험군은 추가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질병청도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맞춰 신규 백신을 준비하고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중국이 가뭄을 겪고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 인공강우를 시도하기 위해 군용 무인기를 투입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하미시에서 지난 4일부터 군용 무인기를 동원해 인공강우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무인기는 최대 이륙 중량 3,250km, 만재 항속거리 6,500km로 탄약 대신 구름에서 빗방울을 만드는 요오드 화은 로켓 24발과 총매제 200발을 탑재하고 45일 동안 인공강우 작전에 투입됩니다. 통신은 하미시가 전국에서 수자원이 가장 부족한 지역 가운데 하나라며 인공강우를 통해 가뭄 해갈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내 정보를 내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한 번에 이동시킬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내년 3월부터 정부가 시행하는데 여러 서비스를 비교해 자신에게 더 좋은 쪽으로 데이터를 옮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정작 유통과 인터넷 업체들은 물론 벤처업계도 공식 반대하면서 본래 취지와 방향 모두 길을 잃은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기업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용해 신사업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데이터를 이용한 미래형 그런 기업들 또 비즈니스 기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5월 시행령이 공개된 뒤 가장 먼저 반대한 곳이 바로 벤처와 스타트업입니다. 이들은 보통 새 시장을 개척하면서 이용자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게 되는데 이용자가 많아져 기반을 잡을 즈음 약탈적 데이터 거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이제 무상 공유를 하게 된다면 사실 작은 기업일수록 그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을 거겠죠. 그럼 경쟁력은 계속 상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규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큰 기업들한테 데이터가 모이게 될 거다. 대형 유통업계에선 시커머스의 약탈적 침투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거로 우려합니다. 구매 목록과 가격, 판매자 정보만 받아도 핵심 유통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 가격엔 반응을 안 했구나라고 하는 거는 구매자 정보를 봐야지 알잖아요. 우리는 저거 10분의 1 가격으로 빨리 만들어 하게 되면은 심지어 내 데이터를 제3자에게 옮기라는 전송 요구권은 외교적 문제로 번질 소지도 큽니다. 법대로면 국내 소비자가 거래하는 아마존과 코스트코 등 미국 사업자와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사업자에게도 거래 정보를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어서입니다. 내가 요구하면은 아마존이 알테씨한테 전송해야 되는 걸까요? 전송할 수 있을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국경 간의 데이터 이전 제한하고 있거든요.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연 알테씨가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 사업자라도 규제할 수 있고 특히 해외 현장 실사를 통해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중국과 미국 기업 서버를 보겠다는 건지 언제 몇 개국에 어떤 수준의 심사를 할지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공개 대상은 OTT와 숙박 등 모든 사업 분야에 빠르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유통이라는 것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금융까지 다 연결된 복합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플랫폼도 앞으로 굉장히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이 전략적인 산업을 왜 우리만 피해보고 저쪽은 이익 보고 이런 구조를 왜 우리가 끌고 가냐 이거죠. 결국 소비자단체는 물론 벤처와 대형 기업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의 전면 보류 혹은 폐지까지 요구하면서 이 사업은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지 방향을 잃은 모습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쿠팡의 와우 멤버십 가격이 예고대로 8일부터 3,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2분기까지 쿠팡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8일 발표된 실적을 보니 공정위 과징금과 자회사 영업 손실에 10조 매출을 기록하고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쿠팡 측은 앞으로도 성장을 자신하고 있지만 이커머스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 와우 멤버십 월 회비가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랐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신규 회원에게는 이미 적용된 가격이지만 이제 기존 회원도 3,000원 정도로 더 내야 합니다. 이커머스 업계 1위 쿠팡의 인상 소식, 소비자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요즘에 물가도 많이 비싸지고 해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그만큼 편하긴 하니까 그래도 저는 계속 이용할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유지해 보다가 부담이 좀 되면은 좀 해지할 생각이긴 합니다. 지난 4월 쿠팡이 가격 인상 결정을 내린 뒤 경쟁업체들은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쿠팡족을 잡기 위해 공격적 마케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쿠팡의 회원 수가 줄어들지 관심이었는데 3개월간 한 번 이상 구매한 회원을 뜻하는 활성 고객 수가 2분기 2,170만 명으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12% 늘었습니다. 한편 쿠팡의 2분기 매출은 10조 357억 원으로 처음으로 1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영업 손실이 342억 원 발생하며 8분기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쿠팡 측은 공정위가 부과할 과징금 추정치 1,630억 원과 자회사 파페치의 영업 손실 424억 원이 영업 손실의 주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과징금과 파페치의 영업 손실을 빼면 지배주주 순이익은 1,700억 원에 달하고 타이완 사업과 쿠팡 이츠 등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김범섭 의장은 쿠팡의 성장을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티몬 UMF 사태가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에는 큰 충격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의 3등, 4등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온라인 쇼핑몰이 한국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고 실제로 알리와 테무 등 지난달 결제 추정 금액이 1년 전보다 64% 증가하며 티몬과 위메프 고객을 끌어들인 것으로 추정돼 티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밝혔지만
중국 시커머스의 공세 속에 쿠팡이 계속 성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백일해와 수족구, 식중독의 코로나까지 각종 감염병 확산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든 틈을 타 손 씻기 같은 기본 위생수칙 준수에 소홀해지며 다시 감염병들이 유행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기후 변화로 인해 평균 기온이 1도 오르면 식중독 발생 건수도 5% 이상 증가한다는데요. 특히 이런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동안은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좀 더 철저하게 위생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